삼성전자의 메모리 수율은 차이가 없다, 나쁘지 않다. 예전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회사들 대비해서 6개월 이상 뒤져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해결도 거의 됐습니다. 기술력은 거의 세 회사가 똑같아졌다. 메모리 수율이 확보가 되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서버 플랫폼에 들어가는 메모리 공급 비중을 크게 늘렸다는 점은 AI 메모리 시장에서 어떤 위치 변화인가요? 네,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의 욕심을 먼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어떤 걸 요청하고 있냐? 인프라형 AI에서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거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인텔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엔비디아는 이 GPU하고 CPU를 모두 다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CPU는 뭐 인텔하고 좀 협력하겠다. 이게 이제 꼬리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렇게 돼 있다. 두 번째로는 또 뭐 있냐? 엔비디아가 한마디로 자기 GPU만 쓰는 어떤 자기 단독 생태계에서 GPU 말고 동일하게 있는 게 이제 TPU와 NPU겠죠. 이게 TPU가 NPU는 엔비디아가 말씀드렸다시피 ASSP, 그러니까 스탠다드 프로덕트입니다. 정해진 거죠. AI 인프라는 이걸 써야 돼. 근데 이제 TPU와 NPU는 얘네보다 기능적으로 뭔가 뛰어난 것들을 얘기하죠. 특히 TPU는 구글에서 쓰고 있는데 여기는 추론에 굉장히 뛰어나다. NPU도 현재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맞춤형 반도체 ASIC이라고 말씀드렸죠. Special Integrated Circuit이라고 말씀드렸던 ASIC입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어떤 전략을 취했냐? 이 GPU를 기반으로 NPU와 연관성이 없게 하다가 지금 얘네 둘을 호환시켜가지고 다 먹어버리려는 형태로 가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엔비디아는 지금 계속 도박을 걸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죠? 그래도 구글의 TPU를 맡고 싶어서 그록이라는 회사를 29조 원에 샀습니다. 얘네가 주로 뭐 하는 거냐? 바로 추론용으로 아주 세련된 칩을 설계할 수 있는 회사인데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샀죠. 말하자면 엔비디아는 내가 GPU가 스탠다드 프로세스 맞고 근데 추론에서는 NPU나 TPU가 중요한데 요거는 구글이랑 경쟁할 건데 그래서 그록이라는 걸 산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전체의 AI 프로젝트에서 메모리 공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GPU 시장에서의 뭐 B100, B200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루빈 이 칩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서 HBM 숫자는 계속 늘어가고 HBM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서버용으로 DDR7 같은 걸 쓰이고 있는데 같은 GPU여도 HBM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의 GPU도 만들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스럽게 이 그록이나 TPU나 NPU 같은 걸 써주는 모든 회사들에서도 메모리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가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지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게 지금 그물망처럼 어떤 데에서는 합종 영향을 하고 어떤 데는 단독 플레이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뭔가 망들을 만들어 갈 텐데요. 거기에서 메모리는 계속적으로 용량이 기하급수로 는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메모리 바틀렉이죠. 왜냐하면 메모리 속도가 지금 봤었을 때도 GPU 대비해서 8분의 1 속도입니다. 말하자면 GPU는 무조건 놀고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엔비디아 GPU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꽝이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들어오려 하는 게 결국에 HBM이나 DDR7 같은 거겠죠? GDDR7 같은 거. 거기에 들어와야 된다. 그 메모리 계속 늘어납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메모리는 밀도, 그러니까 단위 면적 동안의 소자 개수라고 하는 용량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다면 엔비디아 GPU나 시스템 반도체는 뭘 중심으로 발달했냐? 바로 속도를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항상 클럭수, 기가헤르츠라고 하는 형태의 클럭수로 발달을 했고 메모리는 기가바이트 형태로 발달을 했죠. 근데 이것들이 지금은 클럭수에 맞춰주기 위한 정도의 데이터량을 다 많이 부어줘야 되는데 결국에 그건 메모리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계속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I 메모리는 지금에 갖고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규모 1대2의 규모 자체도 바꿔버릴 정도까지가 돼 있고 이미 25년도 말에 전체적으로 실적 나가겠지만 이 D램 HBM 때문에 메모리 시장 자체의 성장세가 엄청 크다는 얘기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들 뿐만 아니라 모든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메모리 역할은 바틀렉 때문에 용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HBM뿐 아니라 소캠2 같은 차세대 저전력 AI 서버 메모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GPU만 너무 집중하고 있긴 한데 일본에서 말씀드린 대로 GPU하고 HBM이 딱 둘이 같이 붙어있는 메모리를 친다면 소캠이라고 해서 이건 모듈용 LPDD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듈용이 뭐냐면 이렇게 길게 녹색 PCB판 같은 거 아시죠? 그것이 모듈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건 어디에 붙어 있냐? CPU에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HBM으로 정보가 들어온 다음에요. GPU에서 계산을 막 합니다. 연산을 막 해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CPU로 들어가야 됩니다. CPU로 들어갈 때 이걸 읽어주는 게 바로 LPDDR 같은 소캠인 거죠. 그러니까 소캠은 CPU랑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소캠이 있고 없고가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냐? 당연스럽게 이 저전력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뭐 그 RIMM이라고 나오는데 하여튼 그거 대비해서 보통 50%, 55%까지의 전력 소모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과로 나와 있고, 이 제품은 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현재는 그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다. 물론 마이크론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전력이다. 그 다음에 CPU의 성능을 높인다. CPU 성능 높인다는 건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CPU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CPU 속도를 늘려준다, 저전력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M처럼 GPU에 붙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고객들은 GPU, CPU의 모든 성능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 때가 속도가 빠르다고 느끼겠죠. 퍼포먼스가. 그랬을 때는 바로 이제 저전력까지 포함되어진 소캠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범용 디램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 흐름이 삼성전자 실적에는 어떤 이점을 만들어주고 있나요? 저희가 뭐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캐파빌리티, 캐파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국이 4, 3, 2, 1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HBM이라고 하는, 여러분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기존 범용 디램과 HBM 뭐가 다른데요? 왜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설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 들을 때 뭐 세대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램의 뭐 지금이 D1A, 뭐 D1B, D1C 뭐 이런 게 요거를 D1A를 4세대, D1B를 5세대, D1C를 6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처음 반도체가 기획해서 이제 생산 라인에서 웨이퍼를 집어넣을 때 요 웨이퍼를 범용 디램으로 만들래 아니면 HBM 만들 때 그때부터 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캐파가 있을 때 HBM 만들래라고 하면은 이 웨이퍼 상에서 HBM 설계도가 다 입혀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은 HBM이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1C라고 해서 D램의 10나노 6세대용의 기본 다이로 들어가서 HBM에 12개 쌓는 게 HBM4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용 디램이 좋아졌다고 하는 이유는, 범용 디램은 뭐냐면 그러면 D램의 10나노 6세대를 만드는데 이게 HBM용이 아니라 그냥 일반 DDR6야.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전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만들 수 있다면 꼈다 붙인다 이런 게 전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웨이퍼를 만들 때부터 달라진다. 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30%라고 했었을 때요. 전체 우리 D램에서 이게 우리가 HBM을 30% 중에 15% 절반을 다 만들고 있었는데 봤더니 HBM을 좀 품기로 해야 되겠고 범용 비싸지니 범용을 넣어야겠네? 라고 당장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3개월, 많게는 4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웨이퍼를 넣어가지고 반도체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이걸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쉽게 구조를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가 뭐 물론 이제 공정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범용 디램과 HBM의 공정 차이가 이제 전공정의 후반부에 달라지고 후공정 아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것을 쉽게 바꾸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설비 좀 다를 수도 있긴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이게 HBM 라인이라고 봤을 때 많이 만들 수도 있지만 100%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범용 디램이라고 본다면 범용 디램 라인이 있을 때 HBM이랑 같이 만드는 건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요것들이 HBM으로 많이 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40%의 디램 만든다고 했었을 때 한 10% 정도만 HBM 쓰고 있고 30% 정도를 범용 디램이라고 아주 물량을 몰아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최근 급등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 약간의 뭐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중국의 영향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는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물론 DDR4라고 해서 이제 D1Z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D램들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것은 이미 삼성전자의 지금 중국 시안 사업장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CXMT가 조금이라도 캡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이 DDR5라고 해서 D1A부터 나올 수 있는 현재의
만들어진 반도체 이쪽은 대해서는 지금 어디니 그 중국의 창신 메모리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위험성을 좀 덜하겠다. 말하자면 범용 디램의 양산성도 좋고 기술력도 좋다고 하는 게 삼성전자의 가장 큰 이점으로 볼 수 있겠고, 근데 이것이 바로 라인을 만든다고 해서 당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곧 1년 정도 뒤에야 이 양산이 가능해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6년도에 디램 가격의 급등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 드려서 생산성 때문에 그런 곳에 수혜를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와 달리 범용 메모리와 AI 메모리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 삼성전자가 그동안 특히 여러분께서 수율 문제 심하다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수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들으시는데, 지금 확인된 결과로는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수율은 차이가 없다,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메모리 반도체랑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의 수율을 내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파운드리가 더 어렵다가 결론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웨이퍼가 이렇게 있을 때 메모리 웨이퍼에 이 칩 하나가 만약에 용량이 뭐 3GB라고 그러면 이게 한 30억 개 정도의 스위치가 있는 건데요. 조금 손톱만한 정도의. 거기서 이 스위치의 파티클 같은 분량이 딱 떨어져가지고 웨이퍼에 있는 다이를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삼성전자나 메모리 회사들은 요 3GB에서 좀 플러스 알파로 뭐 3.1, 3.2 정도의 용량을 더 추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파티클이나 분량이 떨어졌을 때 이걸 제껴버리고 해주게 되는 3GB가 넘죠. 말하자면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게 그 설계상에서 파티클이나 수율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그냥 보상할 수 있는 설계를 더해 놓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중복 설계, 리던던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확인해 봤었을 때는 예전에 하이닉스와 디램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회사들 대비해서 6개월 이상 뒤져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수율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다. 이 이슈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일단은 캐파빌리티 생산성에서 너무 강하게 될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메모리 수율이 확보가 되는데 그게 최신 노드의 수율이 확보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최신 모듈이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HBM의 생산용상으로도 당연스럽게 단품 수율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가 소캠이나 넘어가자면 낸드 플래시 쪽이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CXL이나 이렇게 계속 메모리 제품들이 막 다양해집니다. 왜냐하면 AI가 결국에는 정보가 많이 들어와야 되고 처리가 늘어난다. 그러면 메모리가 너무 중요해지는데 메모리를 저전력으로 좀 더 빨리 많이 오게 해주는 게 메모리의 역할인데, 그래서 메모리의 응용품이 늘어나는 얘기겠죠. 이 응용품은 결국에 단품 디램의 수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용 메모리라고 하는 게 경쟁력을 전영현 CEO가 얘기했다시피 되찾았다. 위상이 이제 회복된 것 같다라고 이제 신년사 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직원을 붕업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확보가 된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세 회사의 경쟁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D1C에서는요, 6세대에서는 그러면 생산성과 그러면 종류가 많아져요. 그러면 종류가 많으니까 HBM처럼 아주 다른 형태의 설계가 아니라면 범용 D램의 모듈 칩 같은 거나 이 다양한 형태의 부가가치가 나와 있는 제품들을 아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력은 거의 세 회사가 똑같아졌다. 그러면 양산성이 훨씬 좋다. 2배 이상 좋다. 근데 거기에 양산성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AI 메모리의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겠다. 제품도 다품 중이돼요. 양산성도 높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BM4 소캠2 같은 차세대 메모리까지 이어지는 현재 흐름을 일시적인 호황이 아니라 중장기 사이클로 볼 수 있나요? 항상 반도체가 사이클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었는데, 조금 지금 이제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를 바라본 투자자분들께서도 메모리 시장을 이제 사이클로 볼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메모리 시장이 한 번의 사이클은 왔다고 볼 수 있는 게 AI의 다른 사이클 하나 있었고, AI의 다른 사이클은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먹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I에 따라서 봤더니 2017년, 18년에 만들었던 소위 얘기해서 AWS 같은 거죠. 데이터 센터의 교체 주기가 다가왔다라고 했던 게,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인프라의 교체까지 왔던 게 이 두 가지 사이클이 확 온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 메모리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이 사이클이 아니라 메모리가 이제는 파운드리처럼 수주 비즈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 호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시적 호황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 좀 계절적 수요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 센터의 초기 수요를 만들어주기 위한 2년 정도의 호황 이런 거겠지만 지금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AI가 인프라용에서 피지컬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구조가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에 따라서 기본의 인프라라고 했었던 AI 말고도 데이터 센터 등의 어떤 교체 이 사이클도 기본적으로 있겠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 메모리가 캐파 증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바틀렉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사이클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2년 이상을 미리 구매할 수도 있는 형태까지 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제품 말고도 새로운 제품인 AI 인프라, HBM4나 소캠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피지컬 AI로 이어지게 된다면 다른 형태의 수요가 나올 것이다. 이거는 이제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없겠고 그 전에 사이클을 봤었던 이 데이터 센터 교체 주기 같은 경우도 여전히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 교체 주기 때만 해도 사이클이 컸었죠. 근데 이미 HBM을 포함한 메모리 시장에서 이만큼을 수요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공급했었을 때는 공급이 남아있는 게 얼마 없는데 갑자기 이게 또 터져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요것들도 여전히 거의 1, 2년 이상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의 변화는 AI의 등장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 메모리 회사들은 사이클 비즈니스 가져가지 않고 이것을 아예 규정화된 인프라 비즈니스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많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 기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2026년 반도체가 주도주 흐름을 이어가려면 단순한 업황 회복 말고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한가요? 반도체가 주도주 흐름을 이어가려면은 업황 회복 말고 어떤 조건이 가능할까? 제가 봤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제 전력이나 인프라라고 하는 게 얼만큼 중요해질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피지컬 AI가 어떻게 나올까? 이 두 가지 지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력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모든 나라들이나 모든 기업들이 AI라고 하는 걸 쓰는 것이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일단 캐시카우로서 인프라 깔려서 AI 반도체의 기반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26년도 상반기까지는 아주 강력하게 될 것 같고 27년 초까지가 이제 인프라용의 AI의 어떤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좀 괜찮아질 것 같다. 투자가 계속 늘어날 거라다가 있는 것이고 26년 후반기부터는 결국에 피지컬 AI가 얼마큼 될 것인가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가 지금 이미 CES에서도 피지컬 AI가 키워드라는 얘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셔서 제 생각에는 이게 예전에 닷컴 버블이 결국에 인프라를 깔았었고요. 그것의 디바이스가 휴대폰이었던 게 닷컴 버블과 모바일 혁명 이 두 가지였다면 지금 AI는 이것이 둘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격차는 좀 있지만서도 그래서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된다면 20년 후반기부터는 반도체 말고는 뭐가 될까? 뭐 당연히 전력도 있겠지만요. 반도체에서 계속적인 상승폭이 커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파운드리 사업에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구조에서 문제에서 TSMC의 병목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AI 반도체에 따른 다양한 반도체의 등장 정도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병목 현상은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는 TSMC가 삼성전자 3분기 때 25년 3분기 때 점유율이 엄청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막 파운드리 낮을 거라 막 뛸 거라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는데 3분기 기준으로 TSMC가 71%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6.8%를 기록했습니다. 더 떨어졌어요.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TSMC가 현재 이 3나노를 중심으로 3, 4나노가 최신 첨단 공정인데 여기를 대부분 엔비디아와 애플이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밀려나가고 있거나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가장 그래서 이제 기분 나빴던 게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이제 삼성전자에 수주를 줬다는 게 있고 삼성전자에 수주를 줬던 게 이제 특히 텍사스 오스틴 쪽에 있는 곳에 애플이 카메라를 이제 수주를 줬다는 것도 나왔었고요. 이런 속속들이 빅테크 회사들의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어떤 것도 있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성숙 공정인 팔라노 쪽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입니다. 이쪽에 레가시 공정이겠죠. 이쪽에도 삼성전자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반도체, 기존 반도체인데 걔네들이 이제 워낙에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 버려가지고요. 아주 최신 제품의 게임용 GPU가 아니라 그 아래 제품 정도로 RTX 30이라고 있는데 그런 거 만들려고 했더니 이거는 3나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8나노 정도면 된다. 8나노가 삼성전자 쓰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이 TSMC 너무 캐파가 병목되어 있고 고가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올 수 있는 풍선 효과가 있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다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AI입니다. AI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TSMC는 지금 어떠냐, 가장 고가의 핵심 AP 같은 걸 만들어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애플의 AP이겠죠. 가장 고가의 잘 나가는 회사들 칩인데, 근데 AI 반도체는 어디에 반도체가 쓰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자동차에 쓰이고 로봇에 쓰이고 이러면 이거는 지금 얼만큼 얘네들이 개체가 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 반도체가 TSMC만큼의 3나노라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전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커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손안에 드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칩이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AI 반도체는 되게 다양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다양해지는 거 플러스로 해서 결국에는 메모리랑 연결성도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가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가 늘어나게 돼 있고, 데이터가 늘어나면 메모리가 중요해지고, 그 메모리와 연관성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반도체 스펙을 잡는 제덱이라고 하는 회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인텔, 뭐 전자에서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정할 때 바로 메모리 중심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하자라고 하는 PIM, 프로세스 인 메모리에 대한 규격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파운드리만 갖고 있는 TSMC 대비해서 AI 시대 때는 메모리가 너무 중요해진다. 그 메모리하고 파운드리하고 연결해서 뭔가 갖고 와야겠다. 이런 형태의 토탈 솔루션이 중요해졌다는 걸 알게 됐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걸로만 해도 TSMC 캐파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장이 커지고 AI가 어디로 될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 모든 데 AI 쓸 때는 이 기존의 다양한 설계 방식뿐만 아니라 메모리 연관성도 필요하다. 그럼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에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삼성의 역할은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 두 번째로는 AI라는 기회 때문에 주목되겠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 가동률이 실적에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왜 이 지표가 그렇게 핵심인가요? 가동률은 결국에는 라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라인의 가동률 100%다. 그러면은 라인의 설비가 1000대가 있으면 1000대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90%, 80%가 가는 거면 10%가 돌고 있고 20% 돌다는 얘기겠죠. 근데 얘가 중요한 이유는 가동률이 곧 생산성이고, 생산성이 수율만 확보될 수 있다면 바로 가동률 때문에 결국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마이너스 2.5조 이 정도까지 계속적인 소위 가장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파운드리 팹이 놀고 있어서 그런 거죠. 놀고 있으면 비용이 안 나오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파운드리 팹은 물론 꺼놓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천억 정도 단위가 분기별로 운영 비용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공조라고 해서 크게 이것도 돌려야 되죠. 온도 유지를 위한 장치도 에어컨을 1도만 높여도요 엄청나게 실적이 전기세가 줄어듭니다. 팹이라고 하는 클린룸은 너무나도 큰 비용이 들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어서 쉬고 있으면 수천억이 날아가 버립니다. 말하자면은 일단 돌리게 되면 돈은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이 가동률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모든 곳에 가장 좋은 선결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결 조건에서 가동률이 잘 되어 있게 된다면 웨이퍼가 생산이 된다. 근데 생산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삼성전자의 뿐만 아니라 가동률이 있어야 소부장에서도 매출이 생깁니다. 반도체를 안 만들게 되면 소재는 안 팔려요. 쓸 필요 없죠. 부품, 장비. 부품은 왜 갈아 끼는 거냐? 가동이 되니까 장비가 계속 메인터넌스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부품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와 부품 회사는 가동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매출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가동률이 넘어가야 캐파 증설이 되겠죠. 캐파 증설 안 되면 장비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가동률이라고 하는 게 반도체 제품사는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도 마이너스를 플러스 바꾸는 가장 큰 요인이겠지만 이게 소재, 부품, 장비사에 모두 다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은 AI 확산 국면에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메모리 사업이 AI 확산 국면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께서 이제 쓰실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AI의 머신으로 가장 대표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자율주행차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 상용화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율주행차가
모든 외부의 조건을 다 데이터로 인식해야 되겠죠. 그러면 외부 조건인 3D가 모두 다 데이터화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엄청난 메모리가 소비되게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율주행차가 구동했었을 때 구동의 속도가 완전 중요하겠죠. 근데 구동의 속도에는 당연히 AP라고 하는 아니면 GPU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AP라고 할 수 있는 CPU, 중앙처리장치와 GPU, 그래픽 처리장치에서 속도의 병목 현상은 메모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GPU 하나 만들어줄 때 엔비디아 거 B200도요. GPU 가운데 있고 HBM이 8개 달려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이 속도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 다음에 용량에 있어서는 메모리가 가장 중요한데 메모리가 많이 있어야 속도가 개선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말하자면은 이게 이렇게 피지컬 디바이스 하나만 정리가 돼도 데이터용의 메모리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소비가 될 것이고 이걸 저장하기 위한 장치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돌려서 실제로 구동해야 됐었을 때 자율주행차 속에 속도나 퍼포먼스를 할 때도 메모리가 너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속도의 병목이 메모리니까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AI 확산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요즘에 반도체 산업만 보실 게 아니라 결국에는 AI의 연관성 보실 텐데 결국에 AI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 AI GPU를 뭐 H20이나 H200거 같은 거 호퍼 거 시리즈 쓰다가 B200이 됐더니 그냥 갑작스럽게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성능이 좋아진다고 다 느끼게 됐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물론 AI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HBM의 개수가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020년 나올 소위 루빈 시리즈 얘기 많이 합니다. 루빈 시리즈에 기본적으로 루빈 GPU가 있으면은 HBM이 기본이 8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루빈 울트라가 들어갔을 때는 HBM이 12개, 그 다음 실은 16개 들어가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메모리 산업의 확장은 거대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입니다. HBM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이 시장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을까요? 네, HBM은 지금 뭐 HBM 대체할 수 있는 뭐 GDDR7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 형태가 결국에 AI 시장 내에서는 이 학습과 추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 거기서 특히 학습에 있어서는 HBM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량, 고대역폭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형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넣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겠죠. 이것에 HBM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어디까지 어느 수요까지 들어갈 것이냐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깐부 회동이 우리 11월 10일 때 있은 다음에 젠슨 왕이 우리나라 갔다가 그다음에 어디 갔죠? 바로 영국으로 왔습니다. 왜 갔냐? 바로 영국의 소버린 AI 때문에 갔습니다. 그다음에 인도로 갔었습니다. 말하자면은 HBM의 인프라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황에서 인프라가 어디까지 확도되고 어느 국가와 어느 기업까지 확대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좀 더 확장하자면 그게 이제 상반기까지라면 하반기는 결국에 피지컬 AI로 왔을 때 피지컬 AI에서 HBM을 얼마큼 쓸 것인가 문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습이라고 한다면 추론 시장이라고 했었을 때 HBM이 또 안 쓰이는 건 아닙니다. 추론은 결국에는 학습된 데이터에서 갖고 와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이것을 고객들이 입력한 데이터나 그러니까 LIG라고 렉이라고도 얘기하죠. 렉이라고 해서 지금의 실시간으로 검색한 내용들을 넣었다가 다시금 내가 원하는 걸 바꿔주는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추론일 텐데 이 시장에서 학습과 추론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추론 때문에 HBM이 준다라는 것은 없게는 없습니다. 외려 D램이나 단품이 는다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바이스 되게 다양해지거든요. 근데 HBM은 기본적으로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 디바이스 형태에서도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겠다라고 드려서 HBM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다음에 관점 본다고 하는 거는 이게 인프라용으로 어디까지 깔릴까? 우리나라가 그 GPU 26만 장, GPU 옆에는 HBM이 어마어마하게 있겠죠. 그것이 확대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AI 설계를 할 수 있는 GPU 시장에서 HBM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브로드컴, 그 다음에 TPU를 만들고 있는 구글까지 연결된다면 이 회사들이 자기만의 GPU들을 만들고 있다, NPU, TPU 만들고 있다. 이것이 기업과 국가를 확대된다.
그 다음에가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어떻게 이 HBM이 쓰일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가지고 향상되는 측면을 보실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겠지만 투자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26년 상반기 때까지가 HBM이 인프라 쓸 것이고 피지컬 그때는 어떻게 HBM 쓸까는 고민의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서 27년 초반까지 아주 계속 수직 상승하다가 28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 정도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테스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경쟁 구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인가요? 네, HBM4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구글의 TPU에서도 삼성전자 HBM4가 가장 좋더라.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도 좀 좋은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 때 한두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HBM4가 삼성전자가 좋은 이유는 어떤 면에서 자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반도체의 단품과 소위 얘기해서 이제 HBM 쪽 두 가지로 본다면 단품에서 경쟁력으로 본다면은 단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보자면 삼성전자는 D1C라고 하는 D램의 10나노 6세대 칩으로 갔다인 것이고요. 하이닉스는 HBM, 그러니까 단품이 5세대 D1B로 갔고 마이크론도 D1B로 갔습니다.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D1C라는 반도체 제품이 훨씬 더 향상이 됩니다. 단품이 향상됐다고 얼마큼 향상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웨이퍼에서 나올 수 있는 단품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현재 HBM은 HBM D1B와 D1C에서 D1B 대비 D1C가 약 100개 더 나온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HBM4, HBM3ESE는 D1B가 웨이퍼에 약 한 500개 나온다고 얘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쪽 D1C는 한 600개 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당연히 크기가 줄어드니까 개수가 많아지겠죠. 근데 개수가 많아지는 생산성뿐만 아니라 뭐가 좋아지냐? 바로 저전력이 됩니다. 저전력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연스럽게 여기 저전력이 되기 때문에 발열이 덜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전력 소모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HBM4의 단품이 기본적으로 훨씬 성능이 좋고 생산성도 좋다. 그 다음에가 쌓아 놓았을 때 이게 12개 쌓여지는 게 현재 HBM4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전력 양의 영향이 클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를 HBM4가 이제 로직 다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연결시켜주는 맨 아래에 다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삼성전자는 4나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자기들이 못 만들죠. 마이크론이 특히 자기가 만들려다가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큰일이 났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시 테스트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기 파운드리 쪽에 3나노 쓸 수가 없어요. 저기 TSMC 이미 딴 데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5나노나 뭐 12나노 정도 쓴다는 얘기가 더 많죠. 말하자면은 단품의 로직에 갖고 있는 성능도 삼성전자 좋다. 이미 단품과 로직 칩이라는 반도체 칩 자체 성능이 삼성전자가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업계에서 들려오냐면 계속 하이닉스한테 물량을 줬을 때 계속 확정하지 않고 엔비디아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게 삼성에서 D1C로 하는데 니네는 D1C로 안 하니? D1B로 해야지 않아? 이렇게 얘기까지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외려 이 스펙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추격자에서 한 단계 건너뛰어버렸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단계 뭐 HBM3도 못 만드는 게 HBM4는 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됩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D1A에서 D1B로 갔었을 때랑 D1C로 왔을 때 얘네가 조금의 D1A에서 D1B로 갔었을 때 얘네들이 그 미세화 폭하고 D1B, D1C가 훨씬 커졌습니다. 말하자면 D1A하고 D1B 사이보다 D1B랑 D1C 사이가 더 커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그거에 대한 미세화를 성공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품 영향이 크다. 두 번째로는 여기 어떤 면에서는 이 패키지 반도체를 쓸 때 소재 문제였죠. 특히 발열 문제가 삼성이 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상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HBM4가 D1B랑 D1C 쓰게 됐었을 때 얘네가 D1B가 전력이 더 많이 소비가 되죠. 당연히 발열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발열 소재가 안 좋았다고 얘기했던 삼성전자 HBM4는 상대적으로 발열 양이 줄어들죠. 왜냐면 전력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열을 덜 쓰니까 덜 나오죠. 그럼 발열의 분리에 따라도 해결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그 소재였던 소위 이제 삼성전자가 썼던 TC-NCF 방식이라고 해서 여기 썼던 소재도 많이 생각보다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반도체를 쌓는 방식이 얘기 나왔었죠. 뭐
한미 걸 쓰니 많이 이것도 해결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결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HBM4를 만들 때 특히 이 특정 공정에서의 개선할 수 있는 폭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4를 만드는 방식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별 차이가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여기는 비슷하다 봅니다. 당연스럽게 그러니까 단품의 경쟁력과 로직 칩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HBM4 테스트가 좋아지는 건 당연하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 그것이 경쟁 구도 변화는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25년 1분기 때가 2분기 때가 삼성전자 최악이었는데 그때가 HBM3E의 점유율이 SK하이닉스가 61, 그 다음에가 마이크론이 21, 삼성전자가 17이었어요. 삼성전자 3등이 돼가지고 이제 정말 큰일 났다 했었는데 3분기 때 바로 뒤집습니다. 뭐 아주 크게 뒤집은 건 아니지만은 SK하이닉스가 55, 삼성전자가 22, 마이크론이 21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2등을 서력을 해요. 4분기 때는 아마도 더 좋았을 거고 26년도에는 아마도 SK하이닉스는 약 50% 전후를 하려는 게 목표고 삼성전자는 30에서 40% 하려고 합니다. 30% 전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7년도에는 거의 같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과점은 유지되는데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한 단계 올려가지고 캐치업 전략을 진행했다. 이것 때문에 경쟁 구도가 상당히 변화가 됐다. 그러자면은 SK하이닉스의 일극 체제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양강 구도로 갔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칩 생산에서 GPU와 HBM을 각각 다른 회사에서 조달하는 구조가 가진 한계는 무엇이며 이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요 문장은 어떻게 바꾸시게 낫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GPU랑 HBM을 만들 때, SK하이닉스는 HBM 단품을 만드는데, 단품을 만들 때도 이 GPU를 만들어주는 TSMC죠. 여기에 하나의 부품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좀 나눠보면은, GPU를 만들 때 시스템 반도체의 상황은 TSMC가 다 가져가고요. 근데 HBM을 만들 때에도 HBM 단품은 하이닉스가 만들어요. 단품 만든 다음에 로직 다이를 TSMC가 가져가야겠죠. TSMC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붙여야 돼요. 붙인 다음에 다시금 이걸 패키지해야 됩니다.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면. 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의 완성품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이 형태가 바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스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물량이라고 하는 거를 시간이 상관없이 뭐 타임이나 저스트인 타임을 만들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HBM 자체를 삼성전자가 다 만들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HBM 자체를 하이닉스는 하나의 부품 만들 수 있는 거 하는 거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2027년 정도에 나올 수 있는 현재 AI 인프라용 쪽 엔비디아 쪽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엣지 디바이스로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쓰이는 GPU를 말하자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차량 반도체 이쪽에 쓰여지는 GPU를 삼성전자가 독립한다는 얘기를 아주 크게 했습니다. 이건 왜 큰일이냐면은 이거는 옛날에 삼성전자가 아주 실패했던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AP나 CPU 독립을 막 하려고 했다가 확 망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퀄컴이랑 싸워가지고도 망했던 것도 있죠. 스냅드래곤을 잡겠다고 뭐 몽구스 프로젝트 해가지고 했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실패했는데 지금은 이 차곡차곡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떠냐면 GPU의 모듈을 AMD 걸 사다가 씁니다. 그러면 사다가 쓰는데 어떻게 됐냐? 엑시노스 2200, 2400 정도 할 수 있는 그때 칩까지는 AMD에 갖고 있는 RDNA라고 할 수 있는 GPU 랭귀지 같은 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썼어요. IP를. 지금 어떻게 하냐? IP를 만들 때 핵심 소자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AMD 걸 다 쓰다가 지금은 조금만 씁니다. 그게 이제 엑시노스 2600이에요. 그 다음에 엑시노스 2700 정도 때부터 어떻게 하냐? 2800도 어떻게 할 거냐 예정이냐면 AMD 거 안 쓴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 GPU를 만들 때 삼성전자 GPU에 HBM 3점. 그러면 한 회사에서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다가 됩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현재 AI 인프라로서는 HBM을 혼자 다 만들 수 있냐 없느냐 요 여부인 것이고요. 엣지 디바이스 가게 된다면 이거는 삼성전자가 2017년도에는 GPU와 HBM을 자기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목표예요. 이게 고객이 쓸지 말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고객들은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요 내부의 최적화에 아주 적절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HBM의 단품을 납품하는 게 속편할 수도 있겠지만 큰 칩을 모두 가져가는 건 아주 큰 비즈니스겠죠. 그것 때문에 아주 큰 미래 방향성 높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GPU, HBM 말하자면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드는 게 최적화인 것이고요. 최적화를 한 회사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성능과 비용의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테슬라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선택한 사례는 AI 칩 시장에서 고객사들이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기 시작한 건가요?
네, 테슬라가 특히 AI6, 그 다음에 AI5까지 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선택을 했고요. 이 상황에서는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TSMC 병목을 없애겠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역할. 세 번째로는 합종 연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2, 3부께도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테슬라는 개수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나 애플보다는 내용이 적거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적기 때문에 테슬라는 TSMC한테는 아주 대단한 고객은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쪽 테슬라의 설계하는 업계까지 얘기 들어보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기분 나쁘면 안 한다는 얘기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한 CEO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약간 신 같은 느낌인데 일단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목표라고 했을 때 TSMC는 너무나도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하나도 찔러도 무슨 피아모로가 안 나올 정도 상태이겠죠. 이 병목 현상에서 게다가 삼성전자가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2나노라고 할 수 최신 공정을 한국 본국 말고 미국 텍사스에 줘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TSMC는 뭐 했냐? 병목도 있겠지만 바로 N-1 전략이라고 해서 대만이 2나노면은 미국은 3나노야. 무조건 N+N-1을 갖기 때문에 테슬라가 대만에서도 만들 수 있겠지만 미국의 팹을 지을 때 지금도 3나노입니다. 뭐 2나노, 3나노가 얼만큼 차이냐라고 하는 건 유불리가 있습니다. 만서도 이 병목 현상을 활용했을 때 삼성전자는 큰 투자를 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아주 첫 번째 주인공이 아니어서 테슬라가 삼성전자를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역할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연스럽게 현재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베네수엘라 침공한 것도 석유의 문제도 있지만 베네수엘라 석유의 대부분 양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게 공업용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 때문에 이 중국 견정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딴 데서 많이 말씀 안 하시던데, 베네수엘라 침공은 저는 반도체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베네수엘라가 또 석유뿐만 아니라요, 히토류 광물이 꽤 많은 편입니다. 중국이 90% 갖고 있는데, 나머지가 그나마 베네수엘라나 호주 쪽에 많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공급을 좀 쥐어가고 싶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쥐어가지고 어디에 만들 것이냐. 지금 제조업 AI 때문에 엔비디아나 다 오는 이유가, 한국으로 오는 이유가 뭐죠? 중국 못 가는 거죠. 중국은 갈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파운드리는 이 정치적 역할에 수혜를 받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멋대로 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미중 이런 갈등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정치적 수혜가 분명히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테슬라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 결론적으로는 삼성 파운드를 쓴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테라팹이라고 하는 팹을 짓겠다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문제는 수율 문제인데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자동화를 통한 수율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상태인 거고요. 삼성전자는 제조업 개발을 자동화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이 자동화 여부를 삼성전자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서로 살을 내놓고 뼈를 취하는 형태를 가져가려고 한다는 거겠죠. 그럴 때 빗장 세워놓고 잘 만들긴 하지만 전혀 공개가 되지 않는 TSMC 같은 천호성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개방해가지고 볼 때면 봐라, 이런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합종 연행이 되고 있는 메모리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 테슬라 삼성전자를 고객 수주를 주게 된 이유가 당연히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산 여력이 시장 지위에 어떤 포인트길래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생산 여력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얘기되는 4-3-2-1이라는 형태를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이게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데 생산 여력이 왜 중요하냐. 결론적으로 AI 시장이 어디까지 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도 막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계속 뒤늦게 주가를 올리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시티은행에서 나왔던 거는 19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요. 그것까지 나왔고 계속적으로 14만, 15만, 16만 전저만 얘기했었는데 지금 뭐냐, 누군가는 정확히 계산해야 되긴 하겠지만, 왜냐면 저같이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이 캐파가 얼마큼 내가 프라이스와 컨센트가 어떻게 돼서 계산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것은 이제 그 수요나 이런 것들은 경영상을 봐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할 얘기겠지만 AI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인 겁니다. 그런데 이 AI가 어디까지 모르겠다 그러면 수요는 너무 증가가 뚜렷하다. 그런데 얘네 캐파 증설은 어렵다.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이 상황에서 만들면 무조건 팔리거든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 메모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서버용 D램이 70% 올랐다는 것도 있었었고요. 한 달 전에 샀던 고객이 물건을 가져가는데 가격을 정하지 않았었습니다. 10월 달에 사가는데 11월 가격을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HBM 수요도 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HBM 수요가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HBM 통상적으로 단품 D램보다 보통 6배 정도 비싸거든요. 근데 단품 D램이 6배 정도 비싸다고 하는 거는 HBM이 보시면 얘가 12단이잖아요. 12단을 만들어주는데 웨이퍼상에서 HBM과 단품 D램의 개수가 많이 다릅니다. D1C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D1C는 웨이퍼상에서 단품이 한 1500개 나오는데 HBM은요 600개 나오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왜냐면 HBM이 길어요. 왜 기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면 HBM 다 뚫어가지고 IO를 만들어야 될 배선수죠. 소위 트루슬리콘 비아라고 하는 이 배선수가 공간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단품 대비 HBM이 개수 훨씬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단품이 HBM보다 6배 차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품이 너무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개수도 많은데 가격도 올라갔죠. 그럼 이가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죠. 게다가 단품 D램이 당연히 수율이 좋습니다. 왜냐면 HBM은 12개를 깔아서 오타가 하나 나면 12개 다 버려버려야 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럼 여기는 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수율이 낮아도 워낙 비싼 게 잘 팔렸는데 단품 D램은 수율이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요. 이거만 있기 때문에 수율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어서 당연스럽게 이 단품 D램과 HBM 수요가 생산성과 수율 문제라고 있었을 때 이것이 결국에는 위로 열려있는 AI 시장 내에서 변화되는 메모리 시장 내에서 단품과 복합품이 다 비싼 상황에서 이익을 양갈래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는 흐름은 한국 메모리 산업의 수익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 메모리 산업을 어떤 분께서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 산업 자체가 이제 중간 가공업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가장 특이한 건 뭐냐면 중간 가공업은 맞는데 중간 가공업을 누가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HBM을 그냥 사야지 내가 HBM 중간에 어디 들어갈게를 못 하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 메모리가 중간 가공에 따른 이익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단품의 인프라가 돼버린다는 거가 가장 큽니다. 단품이라고 해서 그냥 싼 게 아니라 컴포넌트가 싼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비싸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프라를 껴버린다. 근데 여기서 이 질문처럼 롱텀 어그리먼트죠. LTA가 일어났다는 흐름은 메모리 수익 구조가 천수답식 계속 흐름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던 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수요가 나왔을 때 캐파 증설이 되어지는 메모리 산업 봤을 때 선순환 사이클이 만들어지면서 얘가 파운드리처럼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수주를 받지 않아도 다양한 전자업계나 수요처에서 우리가 뭐 1억 개, 2억 개, 3억 개를 연간 공급을 해주세요라고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메모리 산업은 물론 캐파 증설에 따른 이익에 대한 욕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올해는 우리가 25개 만들면 돼 라는 것이 떨어진다면 그에 맞게만 캐파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파운드리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그래서 메모리 수익권이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러면 좀 확장해서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일까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실 텐데 이게 이제 결국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가져가겠지만 소부장은 없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재 쪽은 안정적인 형태의 역할을 가져갈 겁니다. 왜냐면은 산업 수요가 돼서 가동률이 올라가면 수재는 많이 들어가니까요. 들어가면 끝입니다. 근데 부품과 장비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소재와 부품은 라인이 돌아가면 좋다 이겁니다. 근데 옛날만큼 막 무한히 라인을 증설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멍청한 짓은 더 이상 메모리 삼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히 소부재와 부품은 가동률에 정확히 일치해서 올라가는데 이 장비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장비는 결국에 비싼 장비와 싼 장비, 그 다음에 연간 따른 교체할 수 없는 장비, 교체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국내 장비사들의 장비는 기술력이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고 이 중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내 장비사들은 이제 옥석가리게 된다고 하는 게 이제 방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엔 뭐 원익, 뭐 어디니, 그다음에 유진테크, 뭐 테스, 특히 테스가 엄청 요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오를 수 있겠다는 이해는 되는데 여기서도 옥석은 있겠다인 겁니다. 요거랑 보실 때 주가 흐름도 보셔야겠지만 실제 여기에 실적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그냥 바람처럼 올라갈 수 있거든요. 코스닥이 위험한 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소재와 부품은 굉장히
수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모리 산업 자체가 가동률이 높아지고 이제 라인 것을 추가로 한다는 거 봤을 때 이런 것이 옛날처럼 기업수적이진 않을 수 있겠지만은 안정적으로 상승 곡선 그릴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소부장 쪽도 보시는 분도 메모리 수익 구조의 변경 같은 것들을 보시고, 그렇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캐파 증설이 항구적이진 않을 수 있겠지만 정해져 있다는 거겠죠. 그걸 보고 소재 부품 쪽에 메모리 산업의 캐파 증설 같은 거와 가동률과 확인하셔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시거나 그런 쪽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2026년 시장 흐름 및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요새 반도체 쪽 투자하시거나 관심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기죠. 그래서 제가 촬영일 기준으로도 연초에 삼성전자는 거의 뭐 15% 가까이 오를 정도로 엄청나게 소득을 올렸고, 뭐 하이닉스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거의 한 10% 전후까지 올랐다라고 해서 뭐 가격에 집중하신 분도 많이 있어서 몇십만 전자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업종을 빼고 올해는 얘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상식에 부합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께서는 바로 불확실성일 수도 있지만 소위 업사이클이죠. 이 업사이클이 열려 있다는 거, 위로 열려 있다는 것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결국에 AI라고 볼 수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배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AI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AI 시장에서는 AI 소프트웨어로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뭐 그건 개발 중인데, AI에는 반도체가 무조건 끼게 돼 있고 가장 밑바닥엔 전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는 AI보다 이익률은 적을 수 있습니다만서도 지금은 특이한 점은 뭐냐,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됐고요. 이 상황이 지금 국내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어떤 수혜, 혜택이 되게 되어 있고, 지금 수많은 빅테크 회사들이 물론 제조업 AI 때문에 한국에 오기도 하지만 결국에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 따른 어떤 역할이 좀 더 달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빅테크 회사 임원들 중에서는요, 그 소위 구매 담당자 중에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반도체 못 구해온 임원이 잘렸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런 형태로서, 왜냐면 메모리가 없으면 제품을 못 만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애플 같은 경우도 매년 우리가 뭐 A20, A19 해가지고 폰이 나오지 않습니까? 메모리 가격 상승 때문에 폰을 낼까 말까도 고민이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메모리 제품이 너무나도 중요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돼서 시장 주도주를 메모리가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설계를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AI 반도체 회사에는 엔비디아 뭐 이런 게 더 있겠지만 이들은 너무나도 많이 올라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주식의 저평가를 포함해가지고는 올해 국내 두 회사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겠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뭐 특히 뭐 제가 초반이라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어떤 분들은 대체 언제까지 오를지,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이 쇼티지가 개선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도체 물량 쇼티지죠. 이것을 개선할 방안은 없고, 후반기부터는 이제 그 내년도 27년도부터 나올 수 있는 뭐 피지컬 AI 등등까지 터지면 그것은 뭐 이제 무한 얼만큼 올라갈지 모를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도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때 닷컴 버블이랑 다른 것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요, PC 시장이 처음 나왔을 때는 같은 것 같다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이제 엣지 디바이스 나오거나 인프라 깔린다는 얘기는 PC, 걸어다니는 PC가 나온다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걸어다니는 PC죠. 근데 그게 예전에는 집에 그냥 들어가서 퍼스널 컴퓨터였는데 지금은 공장에 들어가고요. 뭐 수년 뒤에는 아직은 위험하지만 뭐 애들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뭐 가정용까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건 나중이더라도 제조용 로봇은 현재 실제로 이제 시판 중이고 많이들 들어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이 수급 불균형의 형태는 상반기까지는 대부분 그럴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는 좀 변동은 있겠지만 뭐 상향 방향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두 회사에 대한 평가가 저점인 걸까요? 저점까지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 요새 갑자기 너무 올라서. 그런데 적어도 뭐 저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일단은 전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봤었을 때는 반도체 팹 자체가 이제 수급 불균형이다 해가지고 반도체 팹을 짓더라도요, 1년 뒤에 생산이 되거든요. 생산 가능한 게, 팹 들어갑니다 하면 아무리 짧아도 기존에 건물이 지어져 있을 때는 6개월 정도 뒤에 생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25년 3분기 말 정도 때부터 갑자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걸 해서 이제 우리가 라인 접어볼까요? 기획하는 데만 보통 3, 4개월 걸리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가 수급을, 그러니까 수요를 맞출 정도의 공급이 일어날 수 있는 사이클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맞으면 그거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거나 적어도 줄지 않을 텐데 공급은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여전히 위로 많이 열려있지 않나 이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같은 선상에서 두고 얘기하곤 하는데요. 차이점은 없을까요? 투자상으로 보셨을 때는 SK하이닉스는 HBM이라고 한 하이밴드위스 메모리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올해 일단 추가 양산할 거 말고 생산될 양의 대부분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SK하이닉스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일정의 소득이 정해진 상태인데 삼성전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메모리만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메모리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는 HBM은 무조건 되면은 열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HBM3 같은 경우도 모든 회사가 대부분이 납품 가능하게 됐고요. 그런 상태에서 HBM4라고 하는 이게 제품이 SK하이닉스와 거의 동시 생산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시기가 된다면 기존의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수혜는 거의 받지 못한 상태였었죠. 이 상황에서 엄청나게 유의가 열려버립니다. 얼만큼 갈지를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계 예상으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BM 관련되어서는 27년도엔 거의 유사해질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비율이요. 그걸 봤을 때는 여전히 위로 올려있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 될 게 지금이 HBM보다 외려 더 비싸다고 하는 단품 D램의 가격이 천정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1월 초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1월 초에 12월 30일 그러니까 전주에보다 서버용 D램 가격을 70% 올립니다. 삼성전자 통보를 했어요. 실은 사지 말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 다른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돼서 PC를 원래 한 달 전에 살려고 했거든요. PC 한 달 전에가 그때도 비싸다 그랬는데 그때 290만 원이었었어요. 지금은 사지도 못합니다. 그보다 거의 10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아직 소비자 가격 반영도 많이 안 됐어요. B2B 영역은 더 심하겠죠. B2C 영역까지 이런데요. 이런 상태라서 이 단품 D램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생산성을 항상 제가 우리 방송에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 4, 하이닉스 3, 마이크론 2, 그 다음에 이제 중국 1, 4321인데 이 중에 HBM으로 하이닉스는 거의 2 정도를 가져가 버렸고요. 마이크론도 1은 넘게 가져갔는데 마이크론은 소비자용 D램만 빼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삼성전자는 만화 1도 안 가져갔거든요. 삼성전자는 3 넘는 형태를 단품 D램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품 D램이 언제까지 비쌀지 모릅니다. 이 단품 D램과 HBM이 삼성전자는 플러스 요인이 크다는 거겠죠. 이게 이제 메모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이제 SK하이닉스는 거기서 딱 정지하게 돼 있는데 물론 SK하이닉스도 키트 파운드리라고 하는 8인치 파운드리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제대로 한다고 보기 좀 어렵고 결국에 삼성전자는 설계와 파운드리를 다시 시스템 반도체를 갖고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서 이 파운드리가 실적 개선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지금은 그건 우리가 좀 다음 화에서 얘기하겠지만 그거가 있고 더 큰 게 뭐냐면요. 제가 1번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엣지 디바이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나왔을 때 SK하이닉스 계속 부품사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DX 부문이 있죠. 삼성전자 DX 부문이 외려 지금 여러분 로봇 ETF 보시면요. 로봇 ETF에 삼성전자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가지고 삼성전자는 지금 소위 부가가치가 덜하게 되고 있는 가전사업 이나 이쪽 사업들을 하고 기존의 핸드폰 사업 이쪽하고 연결해가지고 결국에는 엣지 디바이스에 올인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이쪽은 물론 경쟁사들은 많이 있어요. 엔비디아도 경쟁사일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반도체 산업이나 AI 산업은 그냥 합종 연행입니다. 우리들이 깐부 먹어서 해먹자 깐부의 의미가 그렇게 다른 의미인데 맞으면은 AI 반도체가 때문에 초기 인프라였을 때 엔비디아하고 SK하이닉스랑 TSMC 얘네들이 동맹 맺었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테슬라, 브로드컴, 메타, 구글 다 연결돼 있고요. 오픈 AI가 AMD 칩 사고 엔비디아한테도 수주받습니다. 두 경쟁 관계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다 되는 것끼리 다 뭉칩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 수주를 받았죠. 근데 테슬라가 반도체 팹을 짓는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다 연결 있어요. 그냥 말하자면 여기서 되는 것만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엣지 디바이스까지 연결될 수 있는 거에 기술력 집중하고 있고요. 상당폭 어느 정도 성과도 나오고 있고요. CES를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긴 하지만 피지컬 AI에서 꽤나 보여줄 게 많이 있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SK하이닉스는 현재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HBM을 중심으로 한 D램으로 정해져 있다. 삼성전자는 이 D램의 업사이드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파운드리 산업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다. 근데 거기 덧붙여서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 형태의 산업까지 갖고 있다. 말하자면은 토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토탈 솔루션이니까 저기 많겠네요?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급부로는 여기서
일치화된 생산으로서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이번에 전영일 CEO 같은 경우도 얘기했던 게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다시금 찾겠다. 그것이 나왔고 이것은 갑자기 만든 말이 아닙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권의원 부회장 있을 시절부터 TSP라고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위상을 찾아가겠다. 위상을 공고하겠다. 이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찾는다고 얘기하죠. 이때 시대는 바로 그런 AI의 토탈 솔루션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삼성전자 영향이 역할이 크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게. 결론적으로 SK하이닉스는 부품사에 가깝고 삼성전자는 부품과 세트를 다 할 수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평가할 때 어떤 점을 더 눈여겨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I 인프라 수요에 따른 변동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AI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면 물량은 늘어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것이 어떤 다른 새로운 요인으로서 확장되기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HBM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HBM 성능은 뒤에 질문도 있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하는 게 현재 업계 전망이고 외려 삼성이 더 좋아요. 스펙으로 제가 우리 방송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캐파 증성 말고는 나아질 게 별로 없다는 게 현재 업계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그런데 AI라고 하는 반도체 수요에서 고객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실제 자기들이 생산자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기존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HBM의 독점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가 지금 그게 좀 무너지는 형태, 과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과점이기 때문에 아주 무너지는 않겠지만 삼성전자는 그것을 추격했던 상황에서 일단은 과점 형태까지 올라온 것 같고 근데 나머지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매출 비용이 보통 3대 7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아무리 잘 돼도 물론 HBM이 올랐습니다만 하도 메모리 반도체 전체 시장을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가냐면요. 보통 현재는 6천억 달러 잡습니다. 6천억 달러. 6천억 달러 중에서 메모리가 2천억 달러, 시스템 반도체가 4천억 달러거든요. 근데 2천억 달러 중에서 지금 이제 HBM 관련된 게 확 떠가지고 많이 가져간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4천억이에요. 4천억. 이게 1대2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거기서 삼성전자는 지금 최악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점유율이.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의 HBM이라고 하는 국소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어려워지는 게 SK하이닉스를 본다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경쟁력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파운드리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상태라는 거죠. 여기에 갖고 있는 포텐셜이 훨씬 더 크지 않나.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를 봤을 때는 빅테크 회사들의 수주 혹은 삼성전자 S26 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제로 얼만큼 AP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한 어떤 실적 개선 같은 걸로 이어지지 않을까.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개선이 업황 회복 신호로 보이는데 이 흐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왜 더 유리한가요? 한마디로 하이닉스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마이크론이 회계연도 때문에 지난주에 얼마 전에 실적이 나왔죠. 근데 3분기 때보다 D램의 매출이 69%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29% 정도가 늘었다가 나왔습니다. 실적도 엄청나게 늘어서 지금 30년 만에 최고 실적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개선은 결국 업황 회복뿐만 아니라 업황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이크론의 실적을 11월 달에 보고 그때도 이 투자자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금 더 10만 원 정도 너무 불안하지 않나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마이크론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요. 제 생각에는 거의 2배 이상의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어느 정도 보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익이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19조에서 20조 정도 잡죠. 하이닉스는 통상 14조 정도 잡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저평가를 아무리 고려해도 마이크론은요. 그 7조 정도 실적 나온 다음에요. 거의 한 3, 4일 정도를 8%씩 올랐어요. 8%씩. 매일매일. 네, 그런 형태가 있어서 대부분의 이제 쪽을 잘 보시는 분들은 12월 말에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던 거를 이렇게 기다렸다가 1월에 되자마자부터 막 지금 엄청나게 터지고 있는데 이 흐름은 마이크론의
마이크론의 실적만큼이라도 올려야 된다. 마이크론이 갖고 있는 뭐 PER과 EPS 같은 경우가 엄청납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보다도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런 걸로 본다면 마이크론은 어떤 하나의 풍향계에 맞을 것 같고, 마이크론이 미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주가가 엄청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실적으로 보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훨씬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생산성 크기가 너무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HBM, SK 하이닉스는 HBM, 삼성전자는 그 단품의 생산 캐파가 3배 이상이기 때문에 그걸 따져 보시게 된다면 이익은 엄청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마이크론 실적의 풍향계에 맞겠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장시만 아니어도 마이크론만큼의 실적보다 더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엄청 계속 수정하시던데, 이 수정한다고 하는 거가 지금 논리적으로 계속 계산돼야 되겠지만 이 가격이 계속 올라온 상태라서 가격의 어떤 슬럽을 보시고 추정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그냥 부르는 게 값입니다. 지금 가격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유리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참고로 좀 더 삼성전자 쪽에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마이크론이 뭘 포기했냐? 바로 B2C한테 가는, 여러분들이 PC 살리는 같은 거 있죠. 개인용 B2C 쪽에 하는 D램이나 낸드를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HBM과 서버용 같은 걸로 집중할 거야 라고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그게 큰 크기는 아니겠지만 마이크론은 의사결정을 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마이크론이 지금 HBM과 DDR 쪽에서, 그러니까 뭐 D램 쪽에서 나쁘진 않은데 HBM에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황에. 그리고 HBM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이나 캐파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 나쁠 게 없다. 지금 과점에다가 독점인데 마이크론 HBM 그렇게 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열려 있을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중심의 시장 환경에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주가 평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그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이제 25년 2분기 때 마이너스 2.5조 원, 그 다음에 3분기 때는 마이너스 1조 원 정도의 손실이었던 것 같은데 1.5조 원 정도가 이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올해의 목표는 마이너스 회복일 겁니다. 그런 형태일 것이고, 근데 주가 평가하시는 분께서는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을 내다보기 때문에 올해는 상반기 넘어갈 때 플러스로 혹시 전환된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다양한 형태의 수주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산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AI 반도체에서는 반도체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설계가 다양해진다. 그럼 맞춤형 반도체가 중요해진다. 이건 계속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계속적으로 살리고 개선을 해서 TSMC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면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달라고 있지만은 파운드리는 결국에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캐파도 막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TSMC가 이익률이 여전히 매년 50% 이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의 사이클만 타게 된다면 무리한 투자 없이도 아주 이익이 높아지는 형태의 이익,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것을 이제 27년도에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26년도 때는 그 전환과 고객의 어떤 유치의 어떤 초기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컨설팅과 교육을 담당하는 회사 한반도의 대표이기도 하고 산업인력연구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10년간 반도체 연구소에서 연구원과 인사 담당자로 일을 했었고, 삼성 반도체 업계에서 강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20년 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만들었던 그 한국 반도체 도움이라고 한반도라는 유튜브를 만들었는데요. 이번 영상 댓글에도 남겨 있으니까 보시고, 떠먹여준 TV도 같이 보시면서 저도 이제 그쪽을 재생 목록 같이 하면서 제가 나온 영상도 하겠지만은 저희가 위클리 반도체 소식 위클리, 그다음에 기업 소개, 그다음에 이슈 소개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